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인터넷 사용자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윤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인터넷 윤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윤리의 개념입니다. 윤리와 인터넷 윤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윤리란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하는 도리이자 행위를 인터넷 윤리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행위자의 도덕적인 관계, 그리고 책임, 의무들을 규정하고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탐구하는 것이 인터넷 윤리의 영역입니다. 인터넷 윤리는 인터넷과 웹 사용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법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랭포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랭포드라는 사람 이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인터넷 윤리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랭포드라는 이름을 알아두셔야 그래야 객관식 시험 지문에 나와도 알아맞히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윤리는 인터넷과 웹 사용에 있어서 도덕, 윤리, 법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최초로 말한 사람은 랭포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윤리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인터넷 윤리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윤리와 인터넷 윤리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윤리는 사이버 공간에 적용하기는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기존 윤리는 지금과 여기라는 것에 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 자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입니다. 기존 윤리에서는 동기를 중요시하지만요. 사이버 공간은 동기와 행위, 결과가 모두 다 중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라고 한다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 자체가 동기와 행위, 결과 모두를 중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기존 윤리에는 주체와 객체가 인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에 사이버 공간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인간뿐만 아니라 기계까지 확장이 됩니다. 보통 봇 이렇게 들어보셨는데요. 나중에는 AI도 사이버 공간에 들어와서 그 AI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인간과 기계까지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기존 윤리의 한계인데요.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 필요한 윤리가 따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기술의 7가지 비도덕적 유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통신기술의 7가지 비도덕적 유혹은 리차드 루빈이 주장한 것인데요. 리차드 루빈은 정보통신 기술이 가진 그 기술 자체가 비도덕적인 일을 일으키는 유혹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속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그리고 세 번째는 매체의 본질, 네 번째, 심미적인 매료감, 정보통신 기술이 가진 심미적인 매료감. 다섯 번째는 잠재적 피해자의 확대 유혹. 여섯 번째는 국제적인 영역. 그리고 일곱 번째로 파괴력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속도는 정보 습득의 속도, 그리고 정보의 전파 속도,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전달되는 속도, 그런 속도들이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속도 자체, 정보통신 기술이 가진 속도 자체가 하나의 비도덕적인 일을 일으키는 유혹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리차드 루빈이 주장한 속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인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컴퓨터가 여러분들 방에 있을 경우와
거실에 있을 경우 어떤 환경에서 나쁜 것을 보기가 더 힘들까요? 네, 당연히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된 환경에서는 나쁜 영상이나 이상한 것을 보기 힘드시겠죠? 그런 것처럼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 이것은 정보통신 기술이 가진 하나의 특성인데 이것이 익명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비도덕적인 유혹을 일으키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리차드 루빈이 말한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가진 비도덕적인 유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체의 본질은 본래 정보의 변경 없이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프라인에서 어떤 친구에게 물건을 전달했다라고 하면 내 손에서는 그 물건이 없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톡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셨다라고 하면 내 톡에도 남아있고 상대방 톡에도 복제가 돼서 남아있습니다. 여기 복사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복제의 개념이겠죠. 디지털 매체 자체는 나도 가지고 있고 남도 복제가 돼서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매체의 본질인데요. 이것이 비도덕적인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엠번방 사건 기억나시나요? 엠번방은 여러 가지 여러 피해자들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이 복제가 돼서 전달이 됐었는데요. 이게 바로 매체의 본질이 가진 그런 유혹이 되겠습니다. 원 저작자가 원래 올렸던 사람이 해당하는 영상을 지웠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복제를 해서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정보통신 기술이 가진 비도덕적인 유혹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 리차드 루빈이 말한 매체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심미적인 매료감, 인터넷 사용하시면서 재미있으시죠? 근데 또 하나의 재미는 다른 시스템에 침투했다. 내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느끼는 잘못된 성취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어떤 장애 극복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매료감도 있고 또 나쁜 생각을 가지면 시스템 침투에서 느끼는 잘못된 성취감 이런 것들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 자체가 가진 그런 매료감 그것이 바로 비도덕적인 유혹으로 바뀔 수 있다. 비도덕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잠재적 피해자 확대 유혹은 네트워크 확대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해야지 하면 얼마든지 전달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비도덕적인 유혹에 해당이 됩니다. 타국 영역에서도 불법적인 행위들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은 국제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비도덕적인 일을 일으키는 유혹이 됩니다. 마지막은 정보통신 기술이 가진 파괴력인데요. 정보통신 기술 자체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서 파괴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파괴 행위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비도덕적인 유혹이다라고 리차드 루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요소들이 비도덕적 유혹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터넷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가진 첫 번째 특성은 익명성인데요. 익명성이라는 것은 아이디, 닉네임 활용으로 인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성인데요. 비대면성이라는 것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비대면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둔 다음에 이것이 어떤 특성인가요? 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림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등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터넷의 특성 중 무엇이냐라고 하면 비대면성이라고 응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익명성과 비대면성은 탈억제 효과를 유발을 하는데요. 이 탈억제 효과란 얽매여 있다는 것이 적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특성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을 자발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접근성과 개방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인터넷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서로 개방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집단성과 공유성이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상호작용,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서로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성과 공유성은 웹 2.0을 만들어낸 특성이기도 한데요. 뒤에서 웹 2.0을 배울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들이 인터넷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타성의 특성도 있는데요. 남을 돕는 성향이 인터넷 안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탈억제 효과, 탈억제성입니다. 얽매여 있다라는 느낌을 적게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탈억제성인데요. 표현의 억제, 감정 조절 등이 풀어지는 현상, 그것을 탈억제성이라고 합니다.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의해서 탈억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인터넷의 안 좋은 기능들, 인터넷 안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청원을 진행하는 그림인데요. 예전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상태에서는 권력과 지배 문화였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파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러한 권력과 지배 문화에서 배제되어 있던 개인의 의견들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정보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성, 즉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특성, 그것이 바로 새로운 대화 공간을 제시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되고 또 민주적인 정치 토론의 장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인간관계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아바타나 아이디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다양한 자기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공동체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행위자들은 상호 의존 및 책임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역기능이란 인터넷이 가진 부정적인 특성 또는 잘못된 기능을 의미합니다. 반대로는 순기능이라고 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인터넷이 가진 여러 특성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기능, 그것을 바로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다른 사람의 실질적인 존재가 부정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타자의 실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실존과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실 때 시험에서 다음 중 인터넷의 역기능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인터넷 안에서는 타자의 실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거기서 타자의 실존이라고 바꾼다면 그러면 답이 아니겠죠. 인터넷 안에서는 해당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존재가 부정되는 타자의 실종이 일어난다. 정확하게 이 용어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탈억제 효과로 인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안에서는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테러 이런 불법 행위들도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역기능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을 열어주는데요.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 삶의 한 공간이 되었죠. 사이버 공간과 우리 삶의 실질적인 공간을 우리는 구분해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 공간에도 윤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탈억제 효과로 인해서 부정적인 행위가 활성화되고 윤리의식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인터넷 중독, 유해정보 불법 행위, 이러한 역기능들이 증가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 생활에서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리차드 루빈이 말했던 정보통신 기술이 가졌던 여러 유혹들, 속도, 익명성, 파괴력, 이러한 유혹들로 인해서 도덕적인 기준이 훼손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사이버 공간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도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터넷 윤리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이 윤리의식과 자기 통제력이 더 요구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사이버 공간 안에 있는 사용자 간의 암묵적인 규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